한명숙 총리 재조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당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거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만약에 그런 행동이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한명숙 총리에 대한 재조사는 안 된다. 요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체계를 존중한다면은 뭐 민경욱부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든가. 이게 적폐야. 간단히 말해서 명백하게 뭔가 제기된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과의 마인드와의 결별이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 조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야. 칼기가 지금 동체가 발견됐으면 빨리 가 조사합시다야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 한명숙 총리 건에 대해서 보면 검찰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주렁주렁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에 가까워. 재심 대상이기도 해. 알고 보면. 그리고 그 비망 녹음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적이 없어. 거짓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조사 합시다라고 나와야지 주호영이는. 그러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윤미향 TF를 만들었어요. 윤미향 관련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 거야. 지들이 뭐 조사를 해보겠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국정조사 이야기 나오죠. 아니 이게 다 검찰이 다 압수해 갔잖아요. 원래 국세청이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다 가져가가지고 국세청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에 우선 1차 사건, 2차 사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뇌물 받았다는 게 핵심이었었고, 그러니까 1차 사건은 뇌물을 의자가 받았고, 그 다음에 2차 사건은 뇌물을 준 사람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주 대표가 하는 얘기는요, 그냥 프레임 걸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재심 사유로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그 7호에 있는 재심 사유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프레임 걸기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법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나보다 상관이 나에게 직무명령을 했다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면요, 그것은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직무명령이 아니다.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려고 했는데 정말 되도 않으면 이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다. 이거는요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재심 사유 해당 안 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뭐 윤미향 TF 만들고 국정조사. 아니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국정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걸 국정조사라고 모르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요. 낙장 불입. 아니 한번 국정조사 말 꺼냈다가 취소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꺼낸다는 것도 웃기고, 이 재조사 건도 본인들이 사실 뭐 감출 게 없으면 재조사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뭔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저는 성완종 리스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완종 리스트 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갈라지긴 했는데, 물론 성완종이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본받은 사람들 쭉 나열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쪽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딴 게 아니라 조사를 다시 한번 하자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는 건 글자 그대로 언론에 먹이를 던져주는 레토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국정조사 대상도 아니고, 이 정의연이라는 단체 자체가 뭐 1년에 100억, 200억, 뭐 수백억 대의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뭐 그런 기관도 아니었고, 이 국정조사 사안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국정조사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언론에서 받아쓰기 좋고 국민들한테, 언론을 보는 시민들한테 뭔가 눈요기 하기 좋은 단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다가 이제 정말 떨어졌으면 정말 시원했겠다 1순위였던 곽상도가 드디어 이제 여기에 끼어들어요. 그 이용수 할머니 처음에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뭐 눈물 보였다는 바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용수 할머니를 마구잡이로 찾아가서 인권 침해했다.
그러니까 정의연이라는 곳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윤미향 당선자가 이용수 할머니 찾아가서 이용수 할머니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곽상도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막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추악하긴 한데, 그러니까 유서대필 사건의 예. 조작 검사야 이자가. 강기훈 씨가 얼마나 큰 평생에 걸쳐서 큰 고통을 치렀는지 생각하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 올릴 만한 인물은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윤미향 대표가 왜 할머니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글에서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역사적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로서 할머니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무조건 사과해라라고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윤미향 대표가 예.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진짜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과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요. 제가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한테 온 메일 중에도 이용수 할머니를 막 비판하는 메일이 꽤 왔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 메일들 다 발려 있어요. 답장을 했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를 비판하는 방송 내용은 내보낼 수 없다. 저는 그런 기조와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 정의연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상대가 완고하게 적이면 같이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어떤 위안부, 일본인 성노예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이 스크래치가 나면 전체적으로 쉽게 표현해 정신적 기주가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는데 대놓고 비판하는 게 너무 힘든 싸움인 거예요. 윤미향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반박하려고 하면요. 그 자체가 이간질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했다고 돼버리면 이게 죽도밥도 안 되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용수 할머니라고나 어떤 위안부 알리는 운동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존재가 저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 모든 게 뒤죽박죽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을 사람들은 정말 극한의 인내를 갖고 참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스스로 비하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정의연 이 사태 말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당시에 임시정부와 이 5.18 이후에 민주화 유가족 그 협의회의 사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가 해방 직후에 바로 못 들어왔죠.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정보를 못 들어서예요. 근데 왜 정보를 못 들었느냐? 내부 분란 때문에,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그 결정적인 이 정보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군사 자금을 이인자가 횡령을 해서 그 당시에 8.15 당시에 그 시즌에서 이 임시정부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정보원을 운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8.15 그러니까 일본군이 패배했다라는 그 소식을 늦게 들은 거지. 그러니까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꼬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중한 독립운동 당시에도 내부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쪼개졌죠. 몇 개의 세력으로 쪼개졌는데 그게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분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18 유가족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열사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도 결국에는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쪼개진 것 자체가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아쉬운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 사람은 원래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30년 동안
그 내부 구성원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훌륭했던 거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나눠 쪼개지거나 내부 분란 없이, 그러니까 내부 분란이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역시나 여타 다른 엄청나게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이나 항상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의 갈등을 누가 온몸으로 막아서고 누가 다 받아내고 있었을까요? 그게 윤미향 당선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적으로 뭐 역량이 부족했든 뭐 이렇게 어떤 능력이 부족했든지 간에 실수가 있었겠죠. 모자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갈등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거든요. 이용수 할머니는 그 갈등의 당사자로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30년 동안 견뎠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거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윤미향 당선자를 공격하느냐? 저는 그 옆에 서 있는 곽상도를 보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 당연히 아쉬운 게 있지만 왜 그 옆에 곽상도가 왜 서 있느냐는 거지. 이게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 남아 있었던 게 바로 25일 날 엄청난 것을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게 좀 겁나긴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싱겁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조차 알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 건데 왜 정대협이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됐느냐. 근로정신대라는 거 끌려가서 일했던 거고 위안부라는 거 성노예 피해자라는 거 알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대로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위안부로 다시 또 끌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왜 중점적으로 하셨을까? 모르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정신대였는데 위안부는 더럽고 듣기조차 싫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 이게 이용수 할머니의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함께 투쟁했던 위안부 할머니들도 곁에 계신데 이분들을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신 두 가지의 의혹은요. 이미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40억을 주지 않았던 건 할머니들 몫이 아니었다는 건 이미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작성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그 사실은 윤미향 당선자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이제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멈춰주세요. 윤미향 당선자와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정말 역사적으로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여기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회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위안부인데 정신대라고 이름을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식의 우리 할머님 말도 안 되는 논리시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성노예 이야기하고 위안부 이야기하고 정신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는 게 있어. 맞아요. 위안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냥 성노예였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성노예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꽤. 근데 이 용어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신민님 말씀처럼 대개 보면 다 실드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미향 악마와의 대표적인 스킬들이었잖아요. 개인 계좌로 돈 받았네. 뭐 알고 보면 다 실드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신고대로 뭘 안 해서 무슨 뭐 쉼터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못해 너는 무슨 돈이 나서 30년 동안 2억짜리 집을 샀어. 여딴 소리나 하고 있는 자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25일 날 기자회견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뭔가 결정적인 뭔가 증거를 나는 어차피 이용수 할머니가 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운하고 노여움에 차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막 일본까지 나서가지고 위안부 문제 손해상 철거하고 위안부라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막 주장하는 것까지 만약에 거기에 이용이 되시는 거라면 그 기본적인 취지가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내부적 분열이 결국에는 그 단체에 뭔가 깨끗하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일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용수 할머니도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노예 피해자가
국가 유공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심으로써 할머니가 유공자처럼 추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수많은 SNS에서 각종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팩트만 체크를 해드리면 이거는 비난할 해봐. 할 괜찮은데. 건 아니고요.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정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4.11 총선 때 새누리당에 먼저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고 연락이 없어서 민주통합당에 또 신청을 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것 중에 신미자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신미자 할머니 유언에 보면은 윤미향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거로 뭐라고 하냐면 이 신미자 할머니가 일본 최고 재판부에서 인정한 첫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신미자 할머니를 설명을 하고 이 뒤에 이제 윤미향 대표를 비난하는 그 기사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일본 최고 재판소 위안부 피해자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미자 할머니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최초로 보도를 한 언론조차 2020년 5월 초에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가짜뉴스로 번복이 되고 있다. 그 맞아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여기에 지금 정대협이나 이런 데에서 한 번도 돈을 준 적도 없고 얘네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 비석이나 이런 자료에 우리 이름을 뺐다.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을 뺐다. 정의연에서 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이 많은데 그 이야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미자 할머니가 만든 무궁화 할머니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90년대에 이제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95년에 아시아 국민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일본 정부에서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에서 위로금조로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받지 마라. 이거는 위로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거를 속칭 창녀로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받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라도 받겠다는 할머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받으면 더 이상 정부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를 쓰게 됩니다. 이 각서를 쓰신 분들이 훗날 정부에서 이제 각서를 쓰지 않은 돈을 받지 않은 할머니들한테 지원이 가는 걸 보면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미 먼저 받아버린 사람과 앞으로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그 원색적인 비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 논란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이 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인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딱 쉽게 비교를 하자면 세월호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진상규명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 일부의 할머니들이 나는 진상규명은 못 기다리겠고 돈 먼저 받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의연 같은 조직은 할머니들 케어하는 단체만은 아니죠. 사업 종류가 12가지가 있더만. 네네. 그중에 할머니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디에 초등학생한테 가갖고 뭐 모금하고 그 돈을 왜 우리한테 안 써 하는 식은 선동당하기는 딱 좋아요. 일반 시민들은. 근데 그걸 알리는 사업, 국제적 사업, 할머니들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증언하는 사업 그 모든 것도 다 금액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는 진짜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30년 넘게 어떤 대표성을 띠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딱 좋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그렇게 어긋나 버리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저는 그 지지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요 어떤 운동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정치권에 진출을 하려다가 못하신 뭐 그런 노여움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어쨌건 이런 취지들을 너무 이렇게 왜곡시키는 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전체적인 그 기자회견의 맥락은 뭐냐면 저런 이야기 하시려고 날짜 예고까지 하면서 기자회견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번 기자회견보다 더 밝힌 내용도 사실 없고요. 네.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그러니까 비판 안 하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뭐겠어? 실제 피해자니까. 훼손되는 게 싫은 거예요. 좀 그걸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